박진우는 회사 복도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정적에 귀를 기울였다. 저녁 7시. 진우소프트의 사무실이 시끄러운 벌집에서 윙윙거리는 서버와 프린터에 깜박이는 불빛만 남은 황량한 공간으로 변하는 시간이었다. 42년의 인생, 그중 20년을 이 업계에 바친 그는 이 순간의 가치를 알았다. 이런 순간에야 비로소 회사의 진짜 맥박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업무 시간의 소음이 아닌 더 깊고 진실한 무언가를. 그가 재무보고서 파일을 들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던 중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가볍고 따뜻한 무언가가 그의 다리에 부딪혔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움찔하며 물러서더니 커다란 갈색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미안한 듯 입술을 꾹 다물었다. 죄송합니다. 아이는 구겨진 색칠 공부책을 등 뒤로 감추려 애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서버와 사업계획서로 가득한 이 무균의 세계에서 아이의 존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생기있고 진짜처럼 느껴졌다. 괜찮아. 그가 무릎을 굽혀 앉으며 말했다. 이름이 뭐니? 미나요. 아이는 더 이상 색칠 공부책을 숨기지 않고 삐뚤빼뚤한 분홍색 유니콘이 그려진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저 엄마 방에 안 해요. 정말.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믿어. 박진우는 주머니에서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사탕을 꺼냈다. 자신의 딸이 이 아이만 했을 때부터 생긴 습관이었다. 물론 지금 그의 딸 혜진은 런던에서 유학 중이었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왔다. 딸과의 모든 대화는 지금 눈앞의 아이에게서 보이는 순수함이 사라진 정중한 안부 교환으로 변해 있었다. 자, 대신 아저씨가 줬다고 엄마한테 꼭 말해야 해. 네. 미나는 환하게 웃었다. 아이는 사탕을 받아들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인 양 가슴에 꼭 껴안았다. 아저씨는 착해요. 아이는 오직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지함으로 결론 내렸다. 여기 다른 아저씨들이랑 달라요. 그 아저씨들은 맨날 찡그리고 다니고 아무도 못 본 척해요. 박진우는 이제 일어나 가던 길을 가려 했지만 아이가 갑자기 그의 재킷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저씨,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이는 마치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 듯 심각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음모를 꾸미는 듯한 톤으로 속삭였다. 비밀. 박진우는 놀라 눈썹을 치켜올렸다. 무슨 비밀? 미나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오늘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는 절대적인 진지함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엄마가 바닥 닦는 방에 있었어요. 큰 책장이랑 창가에 화분이 있는 방이요. 엄마가 저보고 복도에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제가 목이 말라서 엄마를 찾으러 갔다가 들었어요. 박진우는 속에서 무언가 긴장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 사업을 하며 갈고 닦은 본능이 즉시 경고등을 켰다. 뭘 들었는데 그는 갑자기 솟아오른 관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아주머니가 저녁에 누구한테 중요한 종이들을 줄 거라고 했어요. 미나는 기억을 더듬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 사람은 눈치도 못 챌 거라고 했어요. 제대로 대우해주지도 않고 돈도 제대로 안 주는 자기 잘못이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는 새 직장에 갈 거고 거기는 모든 게 더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금요일까지 모든 게 끝날 거고 난 자유로워질 거야. 박진우의 핏줄 속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뒷목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몸을 바로 세웠다. 미나야, 내 말 잘 들어. 그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다.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니? 아이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다. 손톱이 길고 빨개요. 아이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시작했다. 만화에 나오는 공주님처럼 반짝반짝했어요. 그리고 딸기 냄새가 났어요. 전 그 냄새 좋았어요. 그리고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까만 머리고요. 그리고 걸을 때 또각또각 소리 나는 높은 구두를 신어요. 엄마는 그런 거 신으면 불편한데 예쁘다고 했어요. 박진우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 묘사는 단 한 사람, 인사팀의 최수진 부장에게만 해당되었다. 46세, 회사 경력 5년, 항상 단정하고 잘 익은 체리 색깔의 완벽한 매니큐어를 하고 다녔다. 딸기향 향수는 그녀의 상징과도 같아서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그 냄새로 몇 미터 밖에서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었다. 정말 고마워, 미나야. 그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했다. 내가 아주 큰 도움이 됐어. 하지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알았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엄마한테도 아직은? 중요해. 네.
아이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비밀 잘 지켜요.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하다고. 박진우는 아이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미나는 자신의 색칠 공부 책으로 달려갔고 그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들고 빠른 걸음으로 집무실로 향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눌러 비서의 번호를 찾았다. 김지민, 29세. 그와 함께 일한 지 3년째였다. 일 처리가 정확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김 비서, 아직 사무실인가? 그는 응답을 듣자마자 물었다. 네, 대표님. 보고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잘 됐군. 잘 들어. 그는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15분 내로 회사 모든 임원들을 소집해줘. 시내에 있는 사람 전부. 긴급회의야. 모두 부르도록 해. 김지민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다. 지금은 너무 늦어서 몇 분은 퇴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사람 전부. 박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윤태섭 재무이사님, 최수진 부장님, 강동철 보안팀장님, 한서준 부사장님, 임지현 변호사님. 토론의 여지는 없어? 회의실로 모이라고 해. 안건은 내부 감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민은 분명 당황한 듯 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미간을 문질렀다. 큰 책장이랑 창가에 화분이 있는 방은 인사팀 기록실이었다. 그곳에는 직원들의 개인 파일,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카드가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장급 이상만 접근 권한이 있는 기밀 사업계약서가 담긴 금고가 그곳에 있다는 점이었다. 최수진 부장의 접근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권한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훑기 시작했다. 최수진, 2020년부터 인사팀 부장, 흠잡을 데 없는 평판, 단 한 번의 징계 기록도 없음. 연봉 5천만 원의 분기별 보너스, 시장 기준으로 나쁘지 않지만 뛰어난 조건도 아니었다. 제대로 대우해주지도 않고 돈도 제대로 안 주는 마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박진우는 경쟁사에 대한 최근 데이터 파일을 열었다. 미래기술, 지난 반년 동안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그의 고객들을 빼앗아간 IT 회사였다. 최근 4개월 동안 3개의 큰 계약이 그들에게 넘어갔다. 그는 당시 그것을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격 덤핑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원인이 더 깊은 곳에 있다면? 만약 그들이 그의 제한 조건을 미리 알고 가격을 살짝 낮춘 것이라면? 문이 살짝 열리고 단정한 바지 정장 차림의 키 큰 금발 여성, 김지민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모두 오고 계십니다. 윤태섭 이사님은 자택에 계셨는데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20분 안에 도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오는 중입니다. 최수진 부장님은 저녁에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고 했지만 오겠다고 했습니다. 좋아.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준비해줘. 그리고 강동철 팀장한테 따로 연락해서 회의 전에 최근 일주일간 기록 보관실 출입 데이터 좀 뽑아달라고 해. 모든 출입 기록, 전자 출입증을 사용한 사람 전부. 특히 인사기록실이 중요해. 김지민은 메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마도. 박진우는 일어나 옷걸이에서 재킷을 집었다. 아주 큰일일 수도. 하지만 아직은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홀로 남은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 불 켜진 주차장에는 늦게까지 남은 직원들의 차 몇 대가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웃한 오피스 빌딩들의 어두운 창문들을 스쳐 지나갔다. 저기 어딘가 이 콘크리트 사막 같은 업무지구에 경쟁자들이 앉아 있었다. 만약 최수진이 정말로 그들에게 데이터를 넘기려 한다면 즉시 행동해야 했다. 그는 5년 전 그녀를 채용했던 때를 떠올렸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경험 많은 인사 전문가, 법학 교육 배경, 관련 법규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전 직장에서의 좋은 추천서. 최수진은 그에게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로 보였고 그녀는 정말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박진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내부 규정집을 열었다. 영업비밀 섹션 3.4항. 기밀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은 징계 및 금전적 책임의 위협하에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3.7항. 경영진의 서면 허가 없이 영업비밀을 포함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며 즉시 해고의 사유가 된다. 교문구는 명확했다. 남은 것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동철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대표님, 출입 데이터 준비 중입니다. 심각한 일입니까? 아주. 박진우는 답장을 보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12분이 지났다. 앞으로 3분 후면 회사를 구할 수도 혹은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 시작될 것이었다. 만약 최수진이 정말로 정보 유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경쟁사 중 누군가는 이미 그들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누구와 일하는지, 고객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박진우는 집무실을 나와 회의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는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손에 걸레를 든 중년 여성 이선영 씨를 보았다. 그녀는 계단 근처에서 신발 자국을 정성껏 닦으며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를 보자 그녀는 물통을 옮기며 옆으로 비켜섰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우가 멈춰 서며 말했다. 이선영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자는 그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문제라도 시키신 대로 다 청소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가 안심시켰다. 따님이 여기 있던데? 네, 미나. 이선영 씨는 더욱 긴장했다. 애가 방해 안 합니다. 조용히 있어요.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맡길 데가 없어서. 남편은 3년 전에 죽었고 친척도 없고요. 유치원은 6시면 끝나는데 제 근무는 5시에 시작해서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진우는 그녀의 변명을 막으려 손을 들었다. 괜찮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랑 인사 나눴어요. 착하고 똑똑하고 이해의 바른 아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이선영 씨는 약간 긴장을 풀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그녀 같은 위치의 사람들은 상사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듣는데 익숙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걸어갔다. 회의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긴 테이블에는 4사람이 앉아 있었다. 재무이사 윤태섭, 55세, 노련한 회계사의 묵직한 눈빛을 한 백발의 남자. 부사장 한서준, 33세, 야심차고 활기찬 인물. 회사 변호사 임지현, 31세, 항상 침착하고 명료한 여성. 그리고 최수진.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넘겨보고 있었다. 붉은 손톱이 화면을 똑똑 두드렸다. 딸기향이 정말로 여기까지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벼운 짜증이 서려 있었다. 아마도 회의가 그녀의 저녁 계획을 망친 모양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우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팀장님은 늦으시나 보네요. 여기 있습니다. 우문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보안팀장 강동철, 38세, 이 들어왔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짧게 깎은 머리에 다부진 체격이었다. 그의 손에는 파일이 들려 있었다. 요청하신 출입 데이터입니다. 좋습니다. 박진우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수진이 휴대폰에서 눈을 들었고 박진우는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아주 잠깐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경계심 혹은 두려움.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정중한 관심의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시죠, 대표님? 그녀는 물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박진우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말했다. 모두가 알게 되겠죠. 박진우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모두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게 할 시간을 주었다. 윤태섭 이사는 흥미롭다는 듯 듣고 있었다. 그의 하얀 눈썹이 미간으로 모였다. 한서준 부사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바로 폈다. 임지현 변호사는 노트와 펜을 꺼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기록하는 변호사의 습관이었다. 최수진 부장은 여전히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휴대폰 화면을 스치지 않았다. 1시간 반 전 박진우가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에서 상업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밀 데이터를 포함한 문서들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출이라니 이윤태섭 이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정보 출처는 어디입니까? 믿을 만한 정보원입니다. 박진우는 짧게 대답했다. 지금은 더 말해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강 팀장, 결과는? 강동철 팀장이 파일을 열고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출력물을 펼쳤다.
요청하신 대로 최근 일주일간 전자 출입증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가며 말했다. 인사기록실, 통제구역입니다. 전자 키로만 출입이 가능하고 접근 권한은 5명에게 있습니다. 대표님, 재무이사이신 윤 이사님, 인사팀장이신 최 부장님, 부사장이신 한 부사장님, 그리고 보안팀장인 저입니다. 이번 주에 누가 들어갔지? 박진우가 물었다. 대표님께서 월요일 오전에 신입사원 개인 파일을 가지러 가셨습니다. 강 팀장은 목록을 훑어보았다. 윤 이사님은 화요일에 협력업체 계약서를 확인하셨고요. 최 부장님은 3번입니다. 월요일 저녁 6시, 수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반입니다. 박진우는 최수진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가 입술을 조금 더 세게 다무는 것을 알아챘다. 최 부장님, 박진우가 그녀를 불렀다. 일주일에 3번이나 그것도 업무 시간 외에 기록실에 출입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고 그 제스처는 박진우에게 너무나 과시적으로 무심해 보였다. 저는 항상 인사 서류를 다룹니다. 그녀는 평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번 주에는 세무서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고 근로 계약서들을 검토했습니다. 제 업무의 일부입니다. 제가 언제 그 일을 하는지까지 보고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록실에서 정보가 유출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우는 딱딱하게 말했다. 그리고 부장님의 업무 시간 외 방문은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의심스럽다고요? 최수진은 비웃었지만 웃음소리는 어색하게 들렸다. 대표님, 저는 이 회사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제 평판은 흠잡을 데가 없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입니다. 임지현 변호사가 노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 제14조. 기밀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직원은 누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무감찰을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임 변호사, 이 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정하는지 설명해주게. 변호사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이 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 체제를 확립합니다.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에는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고객과의 계약서, 협력 조건, 가격 정책, 기술 개발 정보 등이 해당됩니다. 제14조는 누설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누설에 책임이 있는 직원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외에도 징계 해고까지 가능한 징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이론일 뿐이죠. 최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를 누설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강 팀장, 박진우는 보안팀장을 돌아보았다. CCTV는 어떻지? 복도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강 팀장이 대답했다. 기록실 내부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요건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입은 기록됩니다. 지난주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박진우가 지시했다. 누가 언제 들어갔고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지 보고 싶어. 이건 제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최수진이 분개했다. 저를 감시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임 변호사가 다시 끼어들었다. 공용공간의 영상 감시는 합법입니다. 입사 시 동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더욱이 부장님의 근로계약서에는 영업비밀 보호 규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 고용주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수진은 창백해졌다. 박진우는 그녀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았다. 윤 이사님, 박진우가 재무이사에게 말했다. 최근 재무서류와 관련해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허가되지 않은 복사나 관련 없는 부서에서의 요청 같은 것들요. 윤태섭 이사가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네, 있었습니다. 엊그제 회계 시스템에서 누군가 작년 고객계약 현황 요약 자료를 요청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재무팀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왔지? 박진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인사팀에서요. 윤 이사가 최수진을 쳐다봤다. 저는 그때 어떤 내부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려니 생각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보고서 때문이 맞습니다. 최수진이 재빨리 말했다. 회사 매출 대비 급여 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절차입니다. 그 보고서 보여주시죠.
박진우가 요청했다. 침묵이 흘렀다. 최수진은 그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렸다.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초안입니다. 초안은 어디 있죠? 부장님 컴퓨터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너무 빨리 대답했다. 업무 자료입니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한서준 부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최 부장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숨길 것이 없다면 그냥 파일을 보여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의문이 해소될 텐데요. 이건 굴욕적이니까요. 그녀가 발끈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저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5년을 일했는데 고작 뜬 소문 때문에 저를 신문하고 있다고요. 뜬 소문이 아닙니다. 박진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부장님께서 해명을 내놓지 않는 한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그는 일어나 회의실을 서성였다. 창밖으로 땅거미가 짙어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저 빌딩들 중 하나에 미래기술 사람들이 그들에게 우위를 안겨줄 문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박진우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 강 팀장, 그가 말했다. CCTV 영상 확인해. 특히 최 부장님이 기록실에서 나오는 순간들을 집중적으로. 손에 파일이나 서류, USB 같은 게 없었는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모든 걸 확인해. 알겠습니다.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임 변호사, 박진우가 말을 이었다. 직무 감찰을 위한 법적 근거를 준비해주게. 직원의 행동을 조사할 우리 권리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가 필요해. 그리고 최 부장님의 근로계약서, 특히 영업비밀 관련 조항을 다시 확인해줘. 알겠습니다. 임 변호사는 빠르게 메모했다. 윤 이사님, 박진우가 재무이사를 돌아보았다. 최 부장님이 접근 권한을 가졌던 모든 문서, 목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핵심 고객과 전략적 계약에 관한 것들로요. 알겠습니다. 이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최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는 여기 앉아서 이런 말을 듣고 있을 의무가 없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저를 붙잡아 둘 권리도 없고요. 앉으세요. 박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이건 공식적인 회의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과 관련된 회사 보안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나가신다면 해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직무감찰에 추가적인 근거가 될 겁니다. 최수진은 천천히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췄다. 한 부사장, 박진우가 부사장을 보았다. IT팀에 연락해서 최 부장님의 지난 한 달간 회사 이메일을 확인해달라고 해. 특히 외부 주소로 발송된 메일과 대용량 첨부 파일이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게 합법적인가요? 한 부사장이 물었다.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위임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다. 회사 이메일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근로규율을 위반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직원의 서신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판례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내 들며 회의실을 나갔다. 박진우는 다시 테이블 상석에 앉아 최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테이블 상판을 응시하고 있었고 저녁 내내 처음으로 진정으로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최 부장님, 그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아는 게 있다면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부장님께서 정말로 경쟁사에 문서를 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형사 책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그녀가 그를 쳐다보았다. 상법 제183조, 임 변호사가 설명했다. 영업비밀의 불법 취득 및 누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누설이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최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는 그러려고 한 게 그녀는 말을 시작했지만 이내 말을 멈췄다. 계속하세요. 박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몸을 바로 세웠고 다시 평정을 찾으려 애썼다. 아니요. 변호사 없이는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박진우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사가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문이 열리고 태블릿을 손에 든 강동철 팀장이 돌아왔다. 대표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고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기록실 근처 복도가 나타났다. 타임스탬프는 어제 18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시죠. 강 팀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최 부장님이 기록실로 들어갑니다. 빈손이고 어깨에 핸드백만 메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면으로 몸을 기울였다. 영상에는 정말로 최수진이 전자키를 리더기에 대고 문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다음을 보시죠. 강 팀장이 영상을 빨리 감았다. 23분 후에 나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다. 기록실 문이 열리고 최수진이 복도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정지 박진우가 말했다. 확대해. 강 팀장이 이미지를 확대했다. 파일은 평범한 편지 파일이었지만 그 위에는 대외비라고 적힌 붉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저건 영업비밀 문서 표시입니다. 이윤 이사가 설명했다. 핵심 고객과의 계약서에 저런 스티커를 사용합니다. 모두가 최수진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테이블을 응시한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저 파일은 어떻게 됐지? 박진우가 물었다. 강 팀장은 다시 영상을 전환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자신의 사무실로 갑니다. 거기는 사각지대입니다. 하지만 40분 후에 그녀는 사무실을 나섭니다. 파일은 이미 없습니다. 파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회의실로 돌아온 한 부사장이 물었다. 그걸 알아내야지. 박진우가 최수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최 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붉은 손톱이 의자 팔걸이를 파고들고 있었다. 저는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끊겼다. 그 순간 한 부사장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흘깃 보고 박진우를 쳐다보았다. IT팀입니다. 그가 말했다. 최 부장님 이메일에 대해 긴급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피커폰으로 한 부사장이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의 시스템 관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부사장님, 최수진 부장님의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외부 주소로 발송된 몇 개의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메일은 발신함에서 삭제되었지만 아카이브에서 복원했습니다. 이틀 전에 보낸 메일 중 하나에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계약서 파일과 메일 본문이요. 본문을 읽어 박진우가 명령했다. 계약서들은 금요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제 이직 조건을 논의하죠. 지금 제가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제안이길 바랍니다.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최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다. 이제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것 같군. 최수진 부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앉아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그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1시간 전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휴대폰 화면을 두드리던 붉은 손톱은 이제 테이블 가장자리를 하얗게 파고들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를 보며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5년 동안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최악의 의심이 확인되었다는 안도감. 한 부사장, IT팀에 복원된 모든 이메일을 다운로드하고 발송 시간을 기록하라고 전해줘 박진우가 지시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한 전체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해 서류에 필요할 테니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한 부사장이 휴대폰에 고개를 숙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섭 이사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고개를 저었다. 최 부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5년 동안 일했고 안정적인 월급에 성과급까지. 대체 왜?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박진우는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된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의 분노와 절망에 가까웠다. 안정적인 월급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되뇌었다. 연봉 5천. 정상적인 회사에서 인사팀장들이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7천, 8천은 받아요. 그런데 저는요. 1년에 한 번 200만 원 인상. 제가 부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데도요.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박진우가 딱딱하게 말했다.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도 있었고요. 경쟁사의 정보를 팔아넘기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자고요. 최수진이 비웃었다. 반년 전에 찾아갔었어요. 연봉 재검토를 요청했죠. 무슨 대답을 들었는지 아세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이니 좀 기다려봅시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새로운 IT 팀장한테는 바로 연봉 7천을 줬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사람이 남자라서요? 프로그래머가 인사 담당자보다 더 중요해서요? IT팀은 회사의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요. 박진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인사팀은 지원 부서입니다. 입사할 때부터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최수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원 부서. 우리가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서류 업무를 처리하고 인재를 찾아다니는데 그걸 당신은 지원 업무라고 부르는군요. 앉으세요. 박진우가 명령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렸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임지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최 부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결과에 대해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녀는 평탄하고 전문적인 톤으로 말했다. 현재 부장님에 대해 수집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문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둘째, 기밀 정보의 복사 및 외부 유출. 셋째, 이 정보를 경쟁 조직에 전달하려는 시도. 이는 중대한 근로규율 위반 및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합니다. 난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어요. 최수진이 소리쳤다. 메일은 보냈지만 문서는 아직 그들이 받지 못했다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법에 따르면 정보 누설 행위 자체가 위반을 구성합니다. 제3자가 그 정보를 성공적으로 이용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전달 사실 또는 전달하려는 의도만으로도 위반 요건이 성립됩니다. 강동철 팀장이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넘겨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여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최 부장님의 회사 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같은 번호로 7번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5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번호를 조회해보니 미래기술이라는 회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사팀 번호입니다. 윤태섭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미래기술.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계약 3개를 빼앗아간 바로 그 회사. 맞습니다. 박진우가 확인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우리 조건에 대한 정보를 가졌는지 명확해졌군. 최수진은 입술을 꾹 다물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최 부장님, 박진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일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넘겼는지, 누구와 구체적으로 접촉했는지, 어떤 문서를 복사했는지 전부 말씀하십시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침묵했다. 만약 협조를 거부한다면 박진우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 자료를 사법기관에 넘길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겁니다. 넘기세요. 최수진이 힘없이 말했다. 어차피 여기서 제 경력은 끝났어요. 당신 경력 자체가 끝난 겁니다. 한 부사장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어떤 번듯한 회사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이 업계에서 평판은 전부예요. 그리고 당신은 방금 그걸 스스로 파괴했어요. 최수진은 움찔했지만 계속 침묵을 지켰다. 박진우는 임 변호사와 시선을 교환했다. 변호사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그들은 확고한 입지에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좋습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해명을 거부하시니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임 변호사, 조치 순서를 알려주세요. 임 변호사는 노트의 새 페이지를 열었다. 근로기준법 제81조 6항에 따라 근로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법으로 보호되는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고용주의 주도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서면 해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해명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실을 기록한 확인서가 작성됩니다. 최 부장님, 박진우는 파일에서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발견된 사실들에 대해 서면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해명서를 제출할 시간은 영업일 기준 이틀입니다. 거부 시에는 확인서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쳐다본 다음 박진우를 보았다. 만약 거부하면요? 그러면 이틀 후에 근로기준법 제81조 6항 영업비밀 누설을 사유로 한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임 변호사가 설명했다. 인사기록 카드에 해당 내용이 기록될 겁니다. 또한 회사는 물질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무슨 손해요? 최수진이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전 아직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잖아요. 윤태섭 이사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잃은 3개의 계약입니다. 그가 표를 보여주며 말했다. 잠재적 이익의 총합은 20억 원입니다. 만약 이 손실이 부장님께서 제공한 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수진은 창백해졌다. 20억 미쳤군요. 전 평생 그런 돈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럼 남은 평생 동안 분할해서 갚아야겠죠. 윤 이사가 무심하게 말했다. 아니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아파트는 자가이신가요?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잘 됐군요. 재무이사가 말을 이었다. 압류할 게 있겠네요. 박진우가 손을 들어 윤 이사를 제지했다. 잠깐만요. 최 부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협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 전부 말해 주십시오. 만약 그러신다면 아마도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저에게 연봉 8천을 약속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인사총괄 이사 자리도요. 제가 청소부 월급이나 받으며 앉아있기에는 너무 뛰어난 전문가라고 했어요. 청소부 월급이요? 박진우가 되물었다. 연봉 5천은 제 수준에 비하면 청소부 월급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최수진이 발끈했다. 저는 법학하고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추가 교육학위도 2개나 있고 10년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받는 건 비서 수준이라고요.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계속하세요. 그들에게 무엇을 넘겼죠? 최수진은 잠시 침묵하며 선택지를 재는 듯 했다. 그러고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의 핵심 고객 명단, 연락처, 계약 조건, 계약 금액과 함께요. 그녀가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큰 고객 3곳과의 계약서 사본도요. 거기에는 지불 조건, 기한, 기술 사양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박진우가 엄하게 물었다. 그리고 내년도 회사 확장 계획에 대한 내부 문서요. 그녀가 말을 마쳤다. 거기에는 대표님께서 지사 설립을 계획하고 계신 도시 이름, 예산, 일정이 들어 있었어요. 한 부사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건 전략 계획이잖아. 극비 문서라고. 도대체 어떻게 손에 넣은 거야? 윤 이사님께서 회의 후에 기록실에 두고 가셨어요. 최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인사 서류 가지러 갔다가 그 파일을 봤어요.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윤 이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커피 가지러 가면서 5분 동안 거기 뒀을 뿐인데 그 5분이면 충분했군요. 박진우가 건조하게 지적했다. 계속하세요. 최 부장님. 그 문서들을 언제 넘겼죠? 아직 안 넘겼어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정말이에요. 고객 명단이 담긴 정보 일부만 이메일 하나로 보냈어요. 그게 이틀 전이었어요. 나머지는 내일 저녁에 넘기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강동철 팀장이 박진우에게 몸을 기울여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약속이 내일로 잡혀 있다면 통제된 전달 작전을 펼 수 있습니다. 미래기술 담당자가 문서를 받는 현장을 잡는 겁니다. 소송에서 우리 입지를 강화해 줄 겁니다. 박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아이디어는 그럴듯했지만 위험했다. 임 변호사, 합법적인가? 그가 물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면 가능합니다. 증인으로 경찰관을 입회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만남을 거부하면요? 한 부사장이 물었다. 그래도 우리에겐 의도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임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메일, 통화 기록, 최 부장님의 증언, 해고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박진우는 최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다. 문서 전달 현장을 잡는데 협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러니까 제가 약속 장소에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서 준비된 문서를 전달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달 현장을 기록할 거고요. 강 팀장이 설명했다. 이것으로 미래기술이 훔친 정보를 고의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데요? 최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어차피 해고될 겁니다. 박진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조사에 협조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 해고로 마무리하는 거죠. 만약 거부하면 해고에 더해 20억 원짜리 소송이 추가될 겁니다. 윤 이사가 상기시켰다. 그리고 아마 형사 고발까지도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최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몇 초간의 긴 침묵이 흘렀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돕겠어요. 하지만 저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해요. 박진우는 임 변호사를 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조건은 서면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합의됐습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임 변호사가 합의서를 준비할 겁니다. 당신은 전달 현장 확보에 협조하고 우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해고는 그대로입니다. 약속은 언제입니까? 강 팀장이 물었다. 내일 저녁 7시요. 최수진이 대답했다. 시내에 있는 메트로폴리스 카페요. 나머지 문서가 담긴 USB를 가지고 가야 해요. 좋습니다.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작전팀을 준비하겠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증인들, 모든 것을 기록할 겁니다. 박진우가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최 부장님, 당신은 내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업무 시스템 접근은 차단될 겁니다. 내일 저녁 6시까지 오세요. 지시를 받게 될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윤 이사님은 실제 손실액을 계산해 주시고 임 변호사님은 모든 법적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강 팀장님은 작전 준비를 맡아주세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최수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문턱에서 그녀는 돌아섰다. 대표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회사에 해를 끼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이에요.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원하죠. 박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이 조용한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박진우는 창가로 다가가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기 어딘가의 사무실에서 미래기술 사람들이 그들에게 우위를 줄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 그들은 대신 불쾌한 놀라움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 여자가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부사장이 그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도망치지 못할 겁니다. 박진우가 자신있게 말했다. 도망칠 곳도 없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는 방에 남은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모두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힘든 날이 될 겁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모두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떠나고 박진우는 어두운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복도에서 작은 소녀와의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했다. 회사는 고객과 평판, 돈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한 사람의 분노 때문이었다. 박진우는 불을 끄고 복도로 나왔다. 또 다른 잠 못 이루는 밤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박진우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되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밤새도록 다가올 작전에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최수진이 마음을 바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미래기술 측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정보가 훔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할 수도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아파트 부엌에서 진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임지현 변호사가 어젯밤 늦게 보내온 서류들을 검토했다. 최수진과의 협조 합의서 초안, 정보 전달 현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윤 이사가 계산한 예상 손실액. 모든 것이 세세하게 준비되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8시 반에 그는 사무실에 도착했다. 보통 이 시간이면 회사는 막 깨어나는 중이었다. 직원들은 9시쯤 되어야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그날의 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오늘 분위기는 달랐다. 박진우는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을 느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다. 이런 회사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는 법이다. 어제의 회의는 비공개였지만 소문은 새어나갔다. 김지민 비서가 서류 파일을 들고 불안한 표정으로 집무실 앞에서 그를 맞았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미래기술에서 전화 왔었습니다. 이강혁이라는 분이 개발이사라고 소개하며 오늘 중으로 다시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긴급한 용건이라고 했습니다. 박진우는 멈춰섰다. 이강혁, 최수진이 만나기로 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강동철 팀장이 어제 연락처를 확인했다. 김 비서가 메모를 넘겨보았다.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최 부장님의 통화 기록이 그 사람 번호로 갔습니다. 흥미롭군.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좋아. 메모해둬. 점심 후에 전화하겠다고. 궁금하게 내버려 두지. 그는 집무실로 들어가 가장 먼저 강동철 팀장에게 전화했다. 강 팀장, 준비는 어떻게 돼가나?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보안 팀장이 대답했다. 메트로폴리스 카페는 오늘 아침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작은 가게인데 홀이 3개고 손님은 보통 수준입니다. 관리자와 협의했습니다. 보통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홀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직원 점검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옆 테이블에 손님인 척 앉아서 지향성 마이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추가로 최 부장 핸드백에 녹음기가 있을 거고요. 그녀가 확실히 올까? 오늘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강혁이 어젯밤에 메시지를 보내서 시간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훌륭해. 증인은 누구로 하지? 대표님, 저, 그리고 법률 자문으로 임 변호사님입니다. 강 팀장이 열거했다. 그리고 관할 지구대 경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순찰 중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 신호에 맞춰 들어와서 정보 전달 현장을 확보할 겁니다. 이것이 전체 절차의 합법성을 더해줄 겁니다. 치밀하군. 박진우가 승인했다. 오후 5시에 내 집무실에서 만나지. 최종 브리핑을 하겠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이강혁의 전화가 마음에 걸렸다. 그들 쪽에서 뭔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단순히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 혹은 이미 최수진이 걸렸다는 것을 눈치채고 떠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었다. 오전 10시, 윤태섭 이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계산을 마쳤습니다. 재무이사가 테이블 위에 표들을 펼치며 말했다. 보시죠.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잃은 3개의 계약입니다. 첫 번째, 테크노프롬은 8월에 미래기술로 넘어갔습니다. 계약 금액은 3억 8천만 원 후 두 번째, 시베리아 시스템즈는 9월에 5억 2천만 원이 세 번째, 보스토크 로지스틱스는 10월에 4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박진우가 물었다. 13억 원입니다. 윤 이사가 최종 합계액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게 직접적인 손실입니다. 기회비용과 평판 손실까지 계산하면 숫자는 2배로 뛸 겁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보 유출과 계약 손실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겠나? 부분적으로요. 이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미래기술이 우리 고객들에게 제안했던 조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세 경우 모두 그들의 제안은 우리보다 57% 낮았습니다. 가격을 이길 만큼 정확히 낮추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였죠. 마치 우리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알고 있었지. 박진우가 어둡게 말했다. 최수진이 우리 제안서를 넘겼으니까 그들은 그냥 가격을 깎아서 고객을 가로챈 거야? 바로 그겁니다. 이윤 이사가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다. 이걸 불공정 경쟁이라고 하죠. 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3억에서 30억 원입니다. 거기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고요. 그렇다면 오늘 만남 이후에 우리는 그들을 고소할 모든 근거를 갖게 되는군. 박진우가 요약했다. 좋아. 전체 서류 패키지를 준비하게. 전달 현장을 확보하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걸세. 윤 이사가 나가고 박진우는 홀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소송 절차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회사와는 그런 식으로 장난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중요했다. 오후 2시, 임지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최 부장님과 연락했습니다. 변호사가 보고했다. 협조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약속 장소에 출석하고 준비된 문서를 전달하며 미래기술 대표와의 접촉에 대해 증언할 의무를 집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그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징계 해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녀는 어떤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나? 견디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해고 후에 어떻게 될지 묻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으면 특히 이 업계에서는 재취업이 어려울 거라고요. 그녀의 선택이었어. 박진우가 딱딱하게 말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정보를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이해합니다. 임 변호사가 동의했다. 그저 그녀도 결국 사람이고 실수를 한 거니까요. 실수에도 종류가 있지. 박진우는 미간을 문질렀다. 이메일 보내는 걸 잊는 건 실수야. 고의로 영업비밀을 훔쳐서 경쟁사에 파는 건 배신이고. 임 변호사와의 통화 후 박진우는 결국 이강혁에게 다시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몇 시간 후면 남의 정보를 훔치다 현장에서 잡힐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그는 번호를 눌렀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이강혁입니다. 자신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진우소프트의 박진우입니다. 박진우가 자신을 소개했다. 오전에 전화 주셨더군요. 아, 박 대표님. 목소리가 한층 더 활기차졌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번 뵙고 싶습니다. 협력이라. 박진우는 비웃음을 겨우 참았다. 제가 알기로 우리는 경쟁사인데요. 에이, 경쟁자라니요. 너무 거창한 말씀입니다. 이강혁이 웃었다. 시장은 넓고 모두를 위한 자리는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영향력 있는 영역을 나누는 거죠. 흥미로운 아이디어 같지 않으십니까? 흥미로운 아이디어군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만나서 커피 한잔하며 논의하시죠. 이강혁이 제안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쪽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박진우가 거절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하죠. 아쉽군요. 이강혁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다. 그럼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박 대표님. 안녕히 계십시오. 박진우는 수화기를 놓고 생각에 잠겼다. 이강혁은 분명히 떠보려 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낌새를 챘을 것이다. 아니면 최수진과의 저녁 만남 전에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였을까? 어쨌든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다. 오후 5시, 박진우의 집무실에 작전팀 전원이 모였다. 강동철 팀장은 테이블 위에 카페의 평면도를 펼치고 작전 참가자들을 나타내는 작은 모형들을 배치했다. 보시죠. 그가 계획을 가리키며 말했다. 최 부장이 먼저 도착해서 안쪽 홀 창가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게 그녀의 평소 자리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강혁은 조금 늦게 올 겁니다. 그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안팀의 최 대리가 손님인 척 옆 테이블에 앉을 겁니다. 그에게는 태블릿으로 위장한 지향성 마이크가 있을 겁니다. 카메라는 바 카운터 위에 설치되어 홀 전체를 감시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죠? 임 변호사가 물었다.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요. 강 팀장이 대답했다. 최 대리가 실시간으로 오디오를 전송할 겁니다. 최 부장이 USB나 문서를 전달하는 즉시 제가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가 들어와서 신분을 밝히고 모두에게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거기서 조서를 작성하고 증언을 확보할 겁니다. 만약 이강혁이 USB를 파괴하려고 하면요. 한 부사장이 우려를 표했다. 그럴 시간 없을 겁니다. 강 팀장이 자신있게 말했다. 경찰관은 전달 후 30초에서 최대 1분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 앞에서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수진은 전체 계획을 알고 있나? 네, 임 변호사가 확인했다. 그녀는 우리 없이 카페에 도착해서 혼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겁니다. 녹음기는 가방 안에 있고 꺼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강혁이 정보의 출처를 알고 있고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거부하면요. 한 부사장이 물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요. 그럼 최 부장에게 밀어붙이라고 했습니다. 강 팀장이 설명했다. 이전에 약속을 상기시키고 약속받은 금액을 언급하라고요. 이 모든 것이 녹음될 겁니다. 그가 문서를 받지 않더라도 전달 시도 사실과 그의 인지 여부는 증명될 겁니다. 박진우는 시계를 보았다. 5시 반이었다. 출발하지. 강 팀장, 운전해. 임 변호사는 서류 챙기고 한 부사장은 책임자로 남아있게.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전화하겠네. 그들은 주차장으로 내려가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세단에 탔다. 강 팀장이 시동을 걸자 그들은 저녁의 도시 거리로 나섰다. 교통체증은 심하지 않았고 20분 후에 그들은 메트로폴리스 카페 근처에 주차했다. 그곳에서는 입구가 잘 보였지만
밖에서는 그들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6시 45분 카페 앞에 택시가 섰고 그 안에서 최수진이 내렸다. 그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검은색 바지 정장, 밝은색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손에는 작은 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를 시선으로 쫓았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최 대리, 이미 자리에 있습니다. 강 팀장이 휴대폰을 보며 보고했다. 최 부장,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초조한 기다림의 10분이 흘렀다. 차 안은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만이 간간히 들릴 뿐 정적이 흘렀다. 6시 58분 카페 앞에 검은색 SUV가 섰다. 그 안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며 비싼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다. 박진우는 강 팀장이 아침에 보여준 사진 속 그를 알아보았다. 이강혁이었다. 그가 왔군. 강 팀장이 조용히 말하며 휴대폰 스피커를 켰다. 스피커를 통해 카페의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 잔잔한 음악, 손님들의 목소리. 그러다 최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혁 이사님. 안녕하세요. 최 부장님.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요. 괜찮습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세요. 의자를 끄는 소리, 옷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뭐 드시겠어요? 최수진이 물었다. 에스프레소. 이강혁이 말하고 아마도 웨이터를 부른 듯 했다. 잠시 침묵. 그러다 이강혁의 목소리가 더 낮고 은밀해졌다. 그래서 다 가져오셨습니까? 박진우는 긴장했다. 바로 지금이었다. 네. 최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문서가 담긴 USB입니다. 계약서, 고객 연락처, 내년도 전략 계획까지요. 훌륭합니다. 이강혁의 목소리에서 만족감이 느껴졌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정보만 있으면 시장에서 박진우를 심각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채용건은 어떻게 되죠? 최수진이 물었다. 인사총괄 이사 자리를 약속하셨잖아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이강혁이 안심시켰다. 공식적으로 퇴사하시는 즉시 바로 채용 절차를 밟겠습니다. 연봉 8천, 약속대로요. 특별 공로에 대한 보너스도 있고요.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1억을 더 얹어드리죠. 박진우는 긴장했다. 9천만 원의 최수진이 회사를 배신한 대가였다. USB 주시죠. 이강혁이 요청했다. 서류 스치는 소리, 가벼운 툭 소리. 최수진이 USB를 테이블 위에 놓은 모양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훌륭합니다. 이강혁의 목소리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최 부장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강 팀장, 지금이야. 박진우가 짧게 명령했다. 강 팀장이 휴대폰의 버튼을 눌러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30초 안에 경찰관이 카페 안으로 들어올 것이었다. 박진우는 임 변호사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입구로 향했다. 그들을 향해 제복을 입은 경찰관, 결단력 있는 얼굴의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김경희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가시죠. 그들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강 팀장이 그들을 안쪽 홀로 이끌었다. 창가 테이블에 최수진과 이강혁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 그들 사이에는 작은 검은색 USB가 놓여 있었다. 이강혁이 막 그것을 향해 손을 뻗으려던 순간 경찰관을 동반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만족감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불안감으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게 물었다. 이강혁 씨, 김경희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김경희입니다. 진술을 위해 저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이강혁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혐의입니다. 박진우가 가까이 다가서며 차분하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혁 이사님. 오늘 오전에 통화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이강혁은 창백해졌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USB로 향했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박진우가 강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 팀장이 태블릿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방금 이 테이블에서 오갔던 대화가 흘러나왔다. 이강혁은 들으며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다. 이건 함정이야. 그가 소리쳤다. 불법 녹취라고.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임지현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반박했다. 법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카페에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이 아니죠. 모두 경찰서로 가주시죠. 김경희가 반복했다. 거기서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강혁은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최수진은 테이블을 응시한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스카라를 번지게 했다. 박진우는 테이블에서 USB를 집어 임 변호사에게 건넸다. 증거물로 첨부하지, 그가 말했다. 갑시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데는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강혁은 녹음된 모든 것을 부인하며 자신의 말이 맥락에서 벗어나 편집되었고 어떤 정보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임지현 변호사가 최수진과 그가 나눈 이메일 출력물을 제시하자 거기에는 거래 조건, 금액, 전달될 문서 목록이 명백하게 적혀 있었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박진우는 경찰서의 차가운 복도에 앉아 평판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미래기술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회사로 공격적이지만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기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개발 이사는 훔친 정보를 받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내일이면 이 도시의 모든 비즈니스계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모레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평판에 대한 타격은 엄청날 것이었다. 밤 10시 반, 모든 것이 끝났다. 조서는 서명되었고 USB는 물증으로 압수되었다. 증언은 기록되었다. 이강혁은 잔뜩 찌푸린 채 환한 얼굴로 택시를 타고 떠났다. 최수진도 그 뒤를 따랐다. 자, 박 대표님,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강동철 팀장이 말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문서화되었고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그래,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네. 내일부터 소송을 준비 시작하지. 그는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했다. 완전히 지쳤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이틀간의 사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복도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들은 작은 소녀. 때로는 회사의 운명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지 이상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8시에 사무실에 출근했다. 가장 먼저 그는 윤태섭 이사와 임지현 변호사를 호출했다. 윤 이사님, 미래기술을 상대로 민사소송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가 지시했다. 손해배상금 전액 13억 원과 소송 비용을 청구합니다. 임 변호사님은 모든 법률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 부장건은 어떻게 하죠? 임 변호사가 물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녀를 고소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하지 않을 겁니다. 박진우가 확인했다. 그녀는 합의 조건을 이행했고 정보 전달 현장 확보에 협조했습니다. 그냥 징계 해고로 끝내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해고는 언제 처리할까요? 오늘, 박진우가 말했다. 점심때쯤 와서 인사기록 카드와 개인 물품을 챙겨가라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빨리 마무리할수록 좋습니다. 임 변호사는 서류를 처리하러 나갔고 박진우는 윤 이사와 남았다. 우리가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가 재무이사에게 물었다. 윤 이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80% 정도요. 그가 대답했다. 우리 증거는 철통 같습니다. 대화 녹음, 이메일, 최 부장의 증언, 문서가 담긴 USB 자체까지. 미래기술 측에서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지는 것보다 그게 더 이익이니까요. 두고 보죠. 박진우가 말했다. 중요한 건 모두가 우리 회사와는 그런 더러운 장난을 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11시 반쯤 최수진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박진우는 집무실 창문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주차장에서부터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든 듯 천천히 걸어왔다. 어제의 세련된 비즈니스 우먼은 지치고 초췌한 여자로 변해 있었다. 20분 후, 임 변호사가 전화해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보고했다. 최수진은 영업비밀 누설을 사유로 한해고 기록이 담긴 인사기록 카드를 받았다.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챙겨 떠났다. 그녀는 어떻던가? 박진우가 물었다. 울었습니다. 임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옳았다고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박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문서는 넘어갔고 손해는 발생했으며 평판은 망가졌다. 점심 후 한서준 부사장이 들어왔다. 대표님, 소식입니다. 그가 말했다. 미래기술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들의 대표이사가 만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반응이 빠르군. 박진우가 비웃었다. 좋아. 모레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약속 잡아. 변호사와 함께 오라고 해. 우리 쪽에서는 임 변호사가 참석할 걸세. 만남은 목요일 아침에 이루어졌다. 미래기술의 대표이사 정동환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피로가 역력한 중후한 남자였다. 그와 함께 온 그들의 사내 변호사는 비싼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로 눈에 띄게 긴장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들을 회의실에서 맞았다. 분위기는 긴장감이 흘렀다. 박 대표님, 정 대표가 입을 열었다. 저는 우리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보고자 왔습니다. 일어난 일은 오해입니다. 이강혁 이사는 제 허락 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그가 사건을 보고했을 때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해라고요. 박진우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 대표님, 당신의 개발이사는 고의로 훔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기록되고 녹음되었으며 조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오해가 있습니까? 정 대표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당신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이강혁 이사는 이미 해고되었습니다. 우리는 내부 조사를 실시했고 그가 회사 경영진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일탈입니다. 당신들에게 3개의 큰 계약을 안겨준 개인적인 일탈 말입니까? 윤태섭 이사가 상기시켰다. 경쟁사의 제안에 대한 그렇게 정확한 정보가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기술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개별 직원이 경영진의 승인 없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임지현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박했다.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그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강혁 이사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고객을 유치하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방법이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회사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정 대표는 들은 말을 곱씹으며 잠시 침묵했다.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손해배상입니다. 박진우가 명확하게 말했다. 13억 원 이것은 당신들이 훔친 정보 덕분에 얻은 새 계약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사과와 불공정 경쟁 사실을 인정하는 것. 13억 정 대표는 창백해졌다. 그건 우리를 파산시킬 겁니다. 진작에 생각했어야죠. 윤 이사가 딱딱하게 말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변호사와 시선을 교환했다. 변호사는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그에게 건넸다. 정 대표는 그것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 대표님, 그가 말했다. 합의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보상금으로 7억 원을 지불하고 문제의 새 계약을 포기하겠습니다. 고객들을 다시 되찾으실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정보가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 일을 더 이상 공론화하지 않는 겁니다. 박진우는 제안을 생각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7억은 너무 적습니다. 그가 말했다. 9억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저항 없이 고객들을 되찾을 겁니다. 추가로 당신들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정 대표는 변호사와 속삭이며 상의했다. 8억 그가 제안했다. 그리고 성명은 발표하되 구체적인 금액이나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는 걸로 하죠. 단지 기업 윤리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요. 박진우는 윤 이사를 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일 만한 금액입니다. 합의됐습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임 변호사,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돈은 2주 내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성명은 늦어도 월요일까지 발표되어야 하고요. 동의합니다. 이정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박진우는 그 손을 잡았다. 악수는 짧고 형식적이었다. 손님들이 떠나자 윤 이사는 만족스럽게 손을 비볐다. 8억 원이면 훌륭한 결과입니다. 그가 말했다. 게다가 고객들도 되찾고요. 우리는 예산의 구멍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입지도 회복했습니다. 그래, 박진우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더러운 수법으로는 우리와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 박진우가 말했다.
이 교훈은 모두가 기억하게 될 거야. 그날 저녁, 사무실이 거의 텅 비었을 때 박진우는 이선영 씨와 미나를 떠올렸다. 이 모든 사건의 연쇄 반응을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작은 소녀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이선영 씨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아래층에서 일하고 있었다. 10분 후 그의 집무실 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이선영 씨가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라도. 아무 일 없습니다. 이선영 씨의 박진우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앉으세요. 미나는 어디 있나요? 아래층에서 색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씨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박진우가 미소 지었다. 따님이 회사에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우리는 심각한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었어요. 이선영 씨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미나가 도왔다고요? 박진우는 세부 사항을 생략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선영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다. 세상에 그녀가 속삭였다. 전 몰랐어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당분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진우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미나에게요. 저희한테요. 뭐료? 이선영 씨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정직함에요. 박진우가 간결하게 말했다. 미나는 침묵할 수도 있었어요. 당신은 아이에게 상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금지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이는 옳은 일을 했고 그 덕분에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겁니다. 그가 이선영 씨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보너스 100만 원입니다. 회사로부터의 감사 표시라고 생각하세요. 이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고 지폐를 보고는 다시 닫았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그냥 바닥 청소만 하는 거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고 딸도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그건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월요일부터 당신은 관리팀 보조직으로 발령됩니다. 연봉은 3천만 원,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근무입니다. 미나를 유치원에서 데려올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이선영 씨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보세요. 박진우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미나에게 이걸 전해주세요. 그는 옷장에서 키가 1m는 좋게 되는 부드럽고 푹신한 커다란 곰 인형을 꺼냈다. 어제 집에 가는 길에 특별히 사둔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아주 용감한 소녀라고요. 이선영 씨는 곰 인형을 받아 가슴에 안고 다시 흐느꼈다. 박진우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홀로 남은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 불 켜진 주차장에는 그의 차가 서 있었다. 주위에는 수평선까지 이어지는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저기 어딘가의 아파트에서 최수진은 자신이 인생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미래기술의 직원들은 스캔들에 대해 논하며 이제 그들의 평판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 서서 한 가지 단순한 진실을 깨닫고 있었다. 비즈니스에서도 인생에서도 결정적인 것은 돈이나 인맥이 아니다. 정직함이 결정한다. 작은 소녀가 2개의 학위를 가진 경험 많은 성인 전문가보다 더 정직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그가 20년 동안 쌓아올린 회사를 구했다. 다음 주 미래기술은 사업활동 과정에서 윤리 규범 위반이 있었으며 회사는 사과하고 향후 정정당당한 경쟁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8억 원은 10일 후에 진우소프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경쟁사로 떠났던 3명의 고객은 진실을 알게 된 후 다시 돌아왔다. 이선영 씨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훌륭하게 해냈다. 미나는 거대한 곰 인형을 안고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을 했다는 느낌에 행복해하며 지냈다. 박진우는 이 사건을 중요한 교훈으로 기억 속에 묻었다. 때로는 구원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
아이의 순수함이 어른의 계산보다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교훈이었다.